2003년 춘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의 창문은 거센 빗줄기에 세차게 부딪혔고 복도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으며 이따금씩 들려오는 천둥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보건소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비 냄새가 뒤섞여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텅 빈 대기실 의자들은 그날 밤 벌어질 비극을 묵묵히 기다리는 증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2층 원장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하지만 격렬한 언쟁 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30대 중반의 내과 의사 이주훈이었습니다. 그는 이상주의적이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원장님, 이 어르신들의 사망 기록 단순한 자연사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차트만 벌써 3건입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50대의 권위적인 보건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 선생, 자네는 선을 넘고 있어. 우리가 할 일은 환자를 돌보는 것이지 탐정 놀이가 아니야.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이주훈 의사는 동료들 사이에서 별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외면하는 외딴 마을에 독거노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이 의사의 열정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지나친 개입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주훈에게는 규약보다 환자의 생명이, 행정 처리보다 의사로서의 윤리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원장과 대립하는 이유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의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의사로서의 마지막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주훈은 포기하지 않고 특정 차트 몇 개를 가리켰습니다. 증상이 동일합니다. 폐렴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처방을 지시한 그 약 투여 이후 모두 동일한 방식의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원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논의는 끝났네. 지금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원장은 그의 말을 일축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두려움과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주훈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다급한 전화벨이 울리며 두 사람의 격렬한 언쟁을 중단시켰습니다. 외딴 상한 지역의 한 노인 환자가 위급하다는 긴급 출동 요청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환자는 이주훈이 의심하고 있던 환자 명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다른 의사들은 모두 퇴근했네. 이 선생이 직접 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다녀와야겠어. 그 말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이주훈을 이 사무실에서 몰아내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묘하게 짜인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주훈은 의사 가운을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좌절감과 의사로서의 의무감이 그의 내면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는 나가기 전 복도에서 마주친 박 간호사 박선영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원장실에서 나온 이주훈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주훈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춘천의 밤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춘천경찰서 사건을 처음 맡았던 초의 형사 현재는 퇴직과 원장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완벽하게 태어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주훈 의사가 최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어쩌면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시신도 없고
사라진 구급차의 행방도 묘연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박 간호사는 그날 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자 이주훈 의사 실종 사건은 그렇게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춘천에 내려앉은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주훈 의사의 실종 사건은 보건소를 떠도는 유령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서 잊혀갔습니다. 의사 이주훈과 그가 타고 나갔던 구급차는 단 하나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레이터, 이 미스터리의 시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이 사건을 잊었을 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7년 후 2010년 춘천. 시간은 2003년에 비극 위에 먼지를 쌓아 올렸습니다. 춘천 외곽 개발이 중단된 차에 버려진 공터. 잡초가 무성하고 폐기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동네 10대 몇몇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풀 속에 반쯤 파묻힌 녹슨 흰색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아이들은 그것이 낡은 구급차임을 깨닫고는 굳게 닫힌 뒷문을 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풍겨 나오는 끔찍한 악취와 썩어버린 내부의 모습에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곧 경찰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춘천경찰서 강력반으로 최근 정은 온 강민재 형사였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이곳으로 사실상 좌천된 냉소적이고 지친 눈의 형사였습니다. 강 형사에게 이 버려진 구급차는 그저 동네 꼬마들의 장난 혹은 단순한 폐기물 무단 투기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춘천은 참 평화로운 곳이군. 이런 게 강력반 사건이라니. 그는 이 귀찮은 현장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을 뿐 7년 전의 망령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덩굴 식물이 차체를 감싸고 있었고 타이어는 썩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문짝에 희미하게 남은 춘천시 보건소라는 글자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이 고철 덩어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 형사는 현장 감식 반원들과 함께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는 빗물과 세월의 흔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찢어진 시트, 곰팡이가 핀 붕대 조각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 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식 반원 중 한 명이 운전석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강철 보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관함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강제로 개방하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감식 반원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총이나 칼 같은 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작은 유리병, 즉 혈액과 조직 샘플이 담긴 바이알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닐에 씌워진 작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만에 발견된 끔찍한 증거의 시작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본능적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직감했습니다.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촘촘하고 이성적인 필체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주훈 의사가 직접 작성한 비공식 진료 기록부, 즉 저널이었습니다. 앞부분은 평범한 진료 기록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2003년 당시 사망한 특정 노인 환자들의 이상 증세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장기 부전, 기존 병력과 무관한 급격한 신체 붕괴,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강 형사의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베테랑 형사의 예리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이주훈 의사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았고 자신이 죽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구급차 안에 숨겼던 것입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를 폭로하려다
제거당한 것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당장 경찰서로 복귀하여 7년 전에 이주훈 의사 실종 사건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묻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된 2003년의 사건 파일은 놀라울 정도로 빈약했습니다. 몇 장의 탐문 보고서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내사 종결이라는 도장이 전부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주훈 의사의 개인적인 문제나 우울증으로 인한 잠적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였던 최 형사는 이미 몇 년 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강 형사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은폐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강 형사는 수소문 끝에 퇴직한 초해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춘천 외곽의 작은 낚시터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최 형사는 이주훈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건드리지 마, 강 형사. 그냥 묻어둬. 그건 자살이나 실종이 아니었어. 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는 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수사를 막았으며 그 배후에는 지금은 춘천시 의료원의 실세가 된 당시 보건소장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괴물이야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강 형사는 낡은 파일을 무시하고 구급차에서 발견된 전호를 기반으로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이주훈 의사의 행적을 쫓기 시작한 그는 당시 보건소장이었던 인물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현재 춘천의 가장 큰 종합병원인 춘천의료원의 병원장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태석. 그는 자수성가한 인물로 춘천의 의료 시스템을 현대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이 존경받는 인물이 7년 전의 어둠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강 형사는 공식적인 수사 협조 요청을 위해 김태석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하고 웅장한 원장실에서 만난 김 원장은 7년 전의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완벽하게 정중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주훈 의사를 열정은 넘쳤지만 다소 이상주의적이고 불안정했던 후배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강 형사에게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이 과연 유가족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은근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석 원장은 강 형사의 과거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화 말미에 강 형사님, 서울에서의 그 불미스러운 일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기 춘천에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강 형사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이 수사를 또다시 묻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강 형사는 원장실을 나오며 자신이 단순한 살인범이 아닌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없자 강 형사는 유일한 목격자일 가능성이 있는 박 간호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영. 그녀는 7년 전 보건소를 그만두고 지금은 춘천 시내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이주훈 의사의 사진을 보여주자 박선영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7년 전 일이에요 라며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과 공포에 질린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일찍 퇴근했다고요. 라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가 아무도 박 간호사님이 그날 야근이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강 형사는 그녀가 이주훈 의사의 마지막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김태석 원장의 약점을 쥐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를 설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구급차에서 발견된 샘플들에 대한 1차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바이알에 담긴 혈액과 조직 샘플들은 모두 7년 전 이주훈 의사의 저널에 언급된 의문의 자연사를 당한 노인 환자들의 것이었습니다.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했던 이 샘플들은 이주훈 의사가 그들의 죽음에 타살의 흔적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모은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저널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주훈 의사는 김태석 원장이 모 제약회사와 결탁하여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상시험용 신약을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는 독거노인들에게 불법적으로 투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노인들이 사실상 임상시험의 모르모트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들은 모두 자연사 또는 합병증으로 위장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주훈은 이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형사는 이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이주훈 의사는 이 끔찍한 진실을 김태석 원장에게 따졌고 그날 밤 긴급 출동을 위장한 호출해소가 구급차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급차 안에서 혹은 구급차로 끌려간 후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김태석 원장에게 이주훈 의사는 자신의 야망과 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구급차는 살인의 도구이자 증거를 숨기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자 강 형사에 대한 압박도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차해 둔 차의 타이어가 모두 찢겨 나가는 일이 발생했고 한밤중에는 그의 원룸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낯선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김태석 원장이 춘천 지역 사회에 깔아놓은 감시망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강 형사에게 이 도시에서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심지어 춘천경찰서 내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강 형사의 직속 상관인 서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서장은 춘천의료원으로부터 경찰의 과잉 수사로 인해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공식 항해 서한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 형사에게 증거도 없이 7년 전 사건을 들쑤셔서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며 이 사건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명령했습니다. 강 형사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힘없는 약자들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진실을 말하려던 한 용감한 의사가 어떻게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주훈 의사의 저널은 강 형사에게 남겨진 유서이자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경력의 종지부를 찍을지라도 김태석 원장의 위선을 반드시 벗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수사 라인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한 최 형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최 형사도 강 형사가 내민 이주훈 의사의 저널과 샘플 감식 결과를 보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7년 전 자신이 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고백했습니다. 김태석 원장 측에서 그의 가족을 협박했고 그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며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했던 것입니다. 최 형사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최 형사는 강 형사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김태석을 잡으려면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 그날 밤 보건소에 박 간호사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어.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운전기사. 하지만 그놈도 사건 직후 사라졌지. 아마 김태석이 처리했을 거야.
초의 형사의 말은 강 형사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박선영 간호사가 이 사건의 유일한 살아있는 증인이자 가장 위험한 인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강 형사는 박선영 간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그녀가 퇴근하는 집 앞 골목에서였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이주훈 의사의 전월 사본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주훈 의사는 이 증거들을 지키려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 간호사님은 7년 동안 이 진실을 외면한 대가로 살아남았죠. 그는 그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공포를 이해했지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마저 침묵하면 이주훈 의사는 2번 죽는 겁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선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7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주훈 의사와 김태석 원장의 언쟁을 모두 엿들었습니다. 김 원장이 이 선생 감당할 수 있겠나? 라고 협박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긴급 출동 요청은 거짓이었습니다. 김 원장이 직접 구급차 운전기사와 함께 이주훈 의사를 강제로 채 태우는 모습을 이주훈 의사는 이건 납치야? 라고 소리쳤지만 김 원장은 환자를 위한 특별한 왕진 1세라며 비웃었습니다. 박선영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음날 김태석 원장이 그녀를 불러 거액의 돈봉투와 함께 춘천을 떠나 조용히 살라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이름만 바꾼 채 작은 요양병원에 숨어 지내왔던 것입니다. 강 형사는 이제 김태석 원장을 체포할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이미 강 형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강민재 형사는 박선영 간호사의 증언을 녹취하고 7년 전 이주훈 의사의 전월 및 샘플 분석 결과와 함께 김태석 원장의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내부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서장은 증언만으로 존경받는 의료원장을 체포하겠다는 거냐며 노발대발했지만 국과수의 공식적인 샘플 분석 결과는 무시할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7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주훈 의사와 이름 모를 희생자들의 명예를 걸고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건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김태석 원장은 먼저 손을 썼습니다. 춘천 지역 언론에 일제히 서울에서 좌천된 부패 형사 앙심 품고 지역 병원장 음해 시도라는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형사의 서울 시절 불미스러운 일이 과장되어 보도되었고 그가 김 원장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존경했던 후배 이주훈 의사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저런 형사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여론을 완벽하게 자신의 편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강 형사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서장은 조용히 있으라는 마지막 경고를 날렸고 그의 총과 형사 신분증을 압수했습니다. 강 형사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김태석 원장은 7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강 형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시스템은 다시 한번 괴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강 형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겁에 질린 박선영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숨겨온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주훈 의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맡기신 원본이에요. 박선영 간호사는 이주훈 의사가 살해당하던 그날 밤 그가 김태석 원장에게 증거로 내밀었던 불법 약물 투여 지시서의 원본을 몰래 빼돌려 보관해왔던 것입니다. 이주훈 의사는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대비해 사본을 만들었고 박 간호사는 원본을 숨긴 채 김태석 원장에게는 사본이 전부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 지시서에는 김태석 원장의 친필 서명과 함께
사망한 노인 환자들의 이름 그리고 문제의 약물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증언보다 확실한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 처분을 무시하고 박 간호사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7년 전 비극의 현장, 지금은 폐허가 된 옛 춘천 보건소 건물이었습니다. 김태석 원장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강 형사가 박 간호사와 접촉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가진 마지막 증거를 회수하기 위해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어둠이 내린 폐보건소 안, 김태석 원장은 박 간호사의 BTP 비폴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강 형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보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태석 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 간호사가 가져온 원본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의 곁에는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형사,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이 서류는 사라질 거고 자네는 불법 가택 침입과 증거 조작범으로 긴급 체포될 걸세. 그는 강 형사를 완벽한 범죄자로 만들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주훈 의사님은 왜 죽이셨습니까? 강 형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김태석 원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끔찍한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은 너무 이상적이었어. 몇몇 늙은이들의 목숨이 의학 발전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지. 그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어. 난 그저 그 과정을 조금 앞당기고 더 유용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그는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선우자라고 강변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7년 전 이주훈을 살해하던 그날 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폐보건소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강 형사가 미리 연락해둔 퇴직한 최 형사가 춘천의 모든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최 형사는 김태석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강 형사를 미끼로 던졌고 동시에 박선영 간호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김태석 원장이 들고 있던 서류는 사실 강 형사가 미리 준비한 가짜였습니다. 진짜 원본은 이미 최 형사의 손을 거쳐 검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석 원장은 자신의 광기 어린 고백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김태석 원장의 체포는 춘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존경받는 의료원장의 가면 뒤에 숨겨진 7년간의 추악한 진실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건소 노인 연쇄 살인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고 김 원장과 결탁했던 제약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7년 전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던 경찰 고위 간부들까지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7년의 세월 동안 굳건해 보였던 부패의 카르텔은 한 의사의 죽지 않은 진실과 한 형사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민재 형사는 이 사건을 끝으로 경찰 옷을 벗었습니다. 정직 처분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춘천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퇴직한 최 형사와 함께 작은 국밥집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최 형사는 이젠 좀 쉴 수 있겠군이라며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형사는 텅 빈 소주잔을 채우며 7년 전 빗속에서 홀로 진실을 외쳤을 이주훈 의사를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너무 늦고 또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박선영 간호사는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7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공포와 죄책감은 김태석 원장의 유죄 판결과 함께 비로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요양병원을 그만두고 춘천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이주훈 의사의 유가족을 찾아가
7년 전의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주은 의사의 노모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선영은 그제야 비로소 이주훈 의사의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속죄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춘천시는 이주훈 의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옛 보건소터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진실은 땅속에 묻을 수 없다는 짧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7년 전 사라진 젊은 의사가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진정한 의사였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증거가 발견되었던 버려진 구급차는 이제 한 의사의 용기 있는 마지막 기록을 담았던 진실의 보관함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주훈 의사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김태석 원장이 구급차를 이용해 그의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은 춘천의 어느 이름 모를 사냐에 묻혔지만 그의 정신은 7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 거대한 악을 심판했습니다. 강민재 형사는 이주훈 의사의 추모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그는 비록 돌아올 육신은 없지만 진실을 향한 그의 열망이 7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이 자리에 도착했음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악의 앞에서 개인의 양심은 얼마나 무력한가? 그리고 잊혀가는 진실을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7년 만에 돌아온 구급차는 단지 끔찍한 증거만을 싣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정의의 무게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실의 힘을 함께 싣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내레이터 이주훈 의사의 용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